네,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이수기 시사인 선임 기자,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라이브 썰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검찰 스스로 울산에서 1년 8개월이나 덮어뒀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제가 울산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습니까? 입증 못하면 그땐 누군가는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또 책임도 지는 것입니까? 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오늘 오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해요, 입장이요. 네. 손에서 물 빠져나가듯이 검찰의 신뢰가 떨어지는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에 이제 들어있는 거죠. 임 전 실장이 원래는 비공개 소환하겠다고 한 거를 공개 소환으로 본인이 전환하고 나가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본인이 얘기했듯이 지금 2011년에 삼화저축은행에서 뭐 억대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당시에 수사를 받았고 네. 그 당시에 불구속 기사가 돼서 3년간 고생하다가 무죄 최종으로 무죄 네. 확정 판정 받았거든요. 그때 그 안타까움, 속상했던 거 그런 기억들이 이제 나을 거고요. 본인이 그때처럼 지금 너네가 무리하게 만약에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네. 나는 무죄가 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 가지 이유 지금 다 네.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민현주 의원 조금 얘기 이따, 듣고? 조금 이따 세 가지 이유 네. 지금 개봉박두 하겠습니다. 네, 개봉박도. 저는 이제 뭐 좀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제가 하고 얘기한다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다시 출마하겠구나, 다시 정치권으로 돌아오겠구나라는 생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비공개 소환할 수도 있었거든요. 출두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 소환을 했어요. 그리고 전에 없이 사실은 이게 아무리 정치인이고 핵심 세력, 그러니까 권력의 핵심층에 있는 분이 검찰에 출두할 때 이 정도의 강한 메시지를 낸 적이 있었던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강한 메시지를 냈어요. 검찰을 향한 아주 날선 비판인데요. 이 재판을 이 수사와 관련 이제 이후에 이제 어떻게 재판까지 기소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이 수사가 진행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라도 임 전 실장이 헤게모니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라도 정치 복귀를 하겠구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임 전 실장한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의 오래된 지인으로 분류가 되는 송철호 당시에는 이제 후보였죠. 네. 후보에 대해서 뭐 직접 출마를 권유했다든가 아니면 공약을 설계하는 뭐 이런 내용에 있어서 지금 이제 근거는 나와 있는 게 지금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송병기 경제부시장 울산시에 업무수첩에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거든요. VIP가 직접 그 후보의 출마를 요청하는 거는 면목이 없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요청한다라고 그렇게 써 있었다는 거가 거기서 이제 그러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당시에 후보의 출마를 요청한 거 아니냐라는 그 내용인데 이제 임 전 실장 측에서는 송보 시장도 모르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얘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툼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검찰은 얘기를 할 거고 임 시장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아니라는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할 거고요. 네. 기소 여부는 제가 볼 때 오히려 총선 이후로 지금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한 걸로 보면 기소를 안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까지? 예,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러면 이어서 갈까요? 조금 전에 네. 이제 민현주 전 의원은 이제 정치를 곧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네. 했다 그러는데요. 임 전 실장이 사실상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 검찰 출석을 공개했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일각에서는 이 총선을 앞두고 임 전 실장이 뭐 기소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진단도 하셨는데 청와대와 검찰의 그동안의 충돌 양상 속에서 네. 보다 더 좀 전면에 나서고 또 역할론이 주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보시면 검찰 개혁과 검찰의 최근에 이제 수사 관련된 관행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와 지지자 아닌 층 간에 극명한 지금 대립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너무나 지금 심각한 갈등입니다. 이건 국민을 분열시키는 심각한 갈등인데요. 그 갈등의 그 요소에서 정점에서 임 전 실장이 바로 이 포인트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전격적으로 검찰 출두하면서 공개 소환하면서 언론 앞에서 네. 아주 강한 발언을 했어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 검찰의 이런 불신의 문제, 내가 이제까지 그리고 실제로 내가 어떤 검찰의 불신을 경험했는지, 아까 말씀한 저축은행 이제 수뢰 정치자금법 관련된 것도 이제 임종 실장이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내가 산 증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출두를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지자들의 결집을 노린 것을 통했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지만 검찰에서 이미 발표했지만 기소는 총선 이후에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그러면 총선이 끝날 때까지는 기소 여부를 논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임 전 실장은 출마를 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조금 더 나은 위치에서 검찰과 싸워보겠다라는 의도로 읽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세 가지 지금 아마 드디어 이유가 하시죠.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이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명백하게 한 번 더 드러내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네. 민 의원님 지적하는 거하고 맥락이 같이 있는 것 같고 하나는 대통령으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결국 검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혐의가 이제 VIP가 안 하고 임 실장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목을 지금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임 실장 조사한 다음에 그거 기소 들어가면 대통령까지도 겨냥할 거라고 지지층에서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야권에서는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임 전 실장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정치로 나가기 위한 일단 명분을 축적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광진을이 우세훈 전 시장이 이제 나온 광진을이 네. 이쪽에 후보들의 경쟁력들을 계속 넣어보는데 임 전 실장이 계속 가장 강하게 차이가 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여당에서 말하는 예, 이야기예요. 여당에서. 조사는 공개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수치를 얘기한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민주당 안에서는 설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해찬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실랍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해찬 대표가 웬만해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런 얘기를 특정 후보를 두고 얘기했다는 거는 특정 대상을 두고 네. 그거는 작업에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앞서서 민주당은 이제 총선을 앞두고 정강정책 방송 영설 1호 주자로 임종석 전 실장을 내세웠었고요. 네. 또 본인이 이제 공개 출석을 안 했고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요새 뭐 네. 유행하는 뭐 셀프 그렇죠. 이런데 그렇죠. 결국 이번에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도 네. 또 던지는 메시지가 나올까요? 이제 아까 출두할 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세한 사안에 대한 질문은 언론인들에게 이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예. 자세한 사안에 대한 질문 제가 조사를 다 받고 나온 다음에 받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예고했네요. 네, 예고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받겠죠. 기자의 질의응답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검찰이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고 어느 정도 수준의 이제 압박이 있었냐에 따라서 임 전 실장의 이제 그 기자들과의 조사 이후에 나오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수준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출두할 때 임 전 실장의 그 얼굴을 봤을 때는
자신감보다는 많이 상기된 모습이었어요. 물론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던지긴 했지만 말로는 메시지가 강했지만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 많이 상기가 됐었다. 그만큼 말씀하신 대로 뭐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굉장히 착잡하고 긴장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공직선거법,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된 뭐 선거 개입 의혹 이런 관련인데 그 임 전 실장이 오늘 공개 출석 전날 바로 검찰에서는 앞서 하명 수사 의혹,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언급했었던 송철호 그 울산시장, 뭐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 등 13명 무더기를 기소했잖아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만 반대 의견을 냈다. 네, 이제 이성균 예. 서울중앙지검장이 얘기하는 거는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이나 이 황운하 전 그 울산청장이나 경찰청장이나 아직 소환 조사를 안 한 거 아니냐. 네. 그럼 소환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기소 여부에 대해서 민간의 자문을 구해서 하자. 네.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법무부에서 그 부분은 최근에 그 제안을 좀 했잖아요. 했고요. 예,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지검장으로서는 본인의 소신을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윤석열 검찰총장은 회의라는 외피를 만들었고 그 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함으로써 그 전에 윤석열 패싱, 이성윤 패싱 하면서 그 다음번에 감찰 논란까지 나왔던 네. 이 대목을 피해가려고 한 대목이 그 회의를 이제 외피, 네. 왜 보호막이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또 회의 발언도 공개 다 기록을 해놨다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네, 기록에 이례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의 발언을 다 적었다.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전에 무슨 이제 말씀하신 대로 패싱 논란이 있었고요. 중앙지검장 사인 안 했는데 왜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통과시키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 30여 명이 수사한 사건 아닙니까? 네. 그리고 담당 부장, 그리고 또 추미애 법무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전격적인 소위 말하는 인사 태풍이라고 했던 그 와중에 온 분이에요. 네. 그 담당 부장을 놓고 그 30명 넘는 분들이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기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 입장으로서는 총장으로서도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남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네.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입장이 저는 여기서 굉장히 이제 재밌는데요. 이성윤 중앙지검장 입장에서는 추미애 장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뭐 후배다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는 이분은 추미애 장관이 지금 중앙지검장에 이제 임명을 했고 그 이후에 1차적으로는 방어를 했느냐 했는데 방어를 잘 못했다는 평이죠. 왜냐하면 그 패싱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지금 이 13명 관련된 기소에서도 이분은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이 회의록을 다 일일이 작성하는데 동의하지 않았겠는가. 근데 어쨌든 이번에도 기소는 됐어요. 그래서 네. 이성윤 지검장 입장에서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둘러싼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온 담당 부장의 이제 그런 문제들을 더 지적하는데 이런 회의록이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되는 여기서 담당 상황이 부장이라는 거는 그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 이후에 있었던 대검에 관련된 그렇죠. 공공수사부장도 네, 네. 이성윤 지검장이랑 입장이 달랐다는 같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그렇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해서 청와대와 여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이제 일단락됐다라는 데 더 방점을 찍고 싶어요. 네. 이 13명 무더기로 기소한 이후에 청와대하고 법무부에서 구체적으로 코멘트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요 세 가지 사건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비위 의혹과 관련된 사건, 네. 그다음에 울산시장 이제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계속 논란이 되었었는데 거의 일단락이 됐죠. 임종석 그 실장 오늘 들어가서 조사받는 거 말고는. 그렇다면 검찰은 검찰대로 우리는 무더기 기소로 우리가 할 일 다 했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법적인 부분은 재판에서 나올 거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이 무더기 기소 부분에 대해서 문제들이 계속했지만 어쨌든 그 여러 가지 논리로 본인들이 검찰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검찰 개혁을 위한 작업들은 하고 있었고, 네. 정치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이 총선을 통해서 해줄 거고, 그렇다면 법적인 부분은 재판에
정치적인 부분은 국민에 맡기면서 양쪽이 내부에서 싸우는 부분은 일단락을 짓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런 그렇다면은요. 쪽 생각을 해봅니다. 이른바 무더기 기소가 나온 게 어제 시점이었고요. 그보다 하루 앞서서 법무부에서는 네. 그 검찰 협의체를 활용해서 기소 여부를 협의체를 이용해서 검토하라는 얘기를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점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만은 법무부에서도 이런 네. 무더기 기소에 대해서 별도 입장을 안 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저는 그 형식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뭐 이렇게 했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걸 돌릴 수는 없는 상황인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때 전장을 바꿔야 된다. 여권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본인들이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다 명분을 쌓고 이제 전장을 바꿔가는 거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이번 들어요. 사건에 보면은요, 이제 중앙지검에서 재판에 기소한 네. 그 사건이고요. 또한 네. 이제 서울 동부지검에서도 네. 그 이른바 유재수 감찰 무마 그렇죠. 의혹 관련해서 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하고 박형철 반부패 네. 비서관도 기소를 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사람은 이제 사건 두 개에서 동시에 이제 재판이 넘겨졌는데 네. 특히 박형철 전 비서관을 주목하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윤석열 검찰총장과 과거 국정원 댓글 네. 수사 당시 같은 팀에 있었기 네. 때문에 네. 결국 윤석열 총장의 직접 지시로 기소가 됐는데 옛 동지였다. 네. 뭐 이런 시각도 있어요. 호영호재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네. 두 분이 호영호재. 근데 박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기소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윤 총장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물론 중간에 의견을 냈죠. 무마하면 안 됩니다. 감찰 계속해야 됩니다라고 그래서 의견을 감찰 냈었죠. 중단 제안을 뭐 이른바 거부했다. 그렇죠. 이런 하지만 상황이거든요. 최종적으로는 그걸 그러니까 중간에 의견은 그렇게 냈지만 결과적으로는 계속 의견을 따라서 그러니까 상부죠.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일을 진행했고 지금 유재수 감찰 무마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윤 총장 입장에서는 어렵지만 기소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네. 왜냐하면 전에 국정원 댓글 사건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그 당시에 국정원의 그 밑에 있던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말단 직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거기 요원들도 다 기소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부당한 지시지만 그걸 따르면 안 됐었는데 부당한 지시는 거부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시를 따른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기소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비서관에 대해서만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건 윤 총장으로서는 법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총장이 회의라는 외피를 썼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내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수사와 기소 이거를 지금 검찰이라는 조직이 하고 있다. 나도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 이제 이거를 좀 보이려고 하는 측면이 있었을 네.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나의 가장 가까웠던 나의 그 일종의 신복이었던 그 박형철 비서관을 별도로 할 수 없다라는 부분도 그 안에 녹아내지 않았을까 예.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동부지검발 그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에 관련되는 이제 피의자 조국 전 장관이 있었죠. 조국 전 장관 같은 상황으로 이제 기소가 됐었는데 이 관련해서 어제 서울대에서는요 직위 조국 장관 교수 직위 해제를 결정했는데요. 이 조 장관은 이 총장의 결정을 담당하게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도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이제 다다음 달이면은 강의가 개설이 되고요 대학에서는. 근데 지금 한참 대학생들 지금 뭐 강의 수강 등록할 신청할 때잖아요. 신청할 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어제 발표한 시점에 어떤 들여다볼 만한 구석은 없나요? 서울대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수강 신청 말씀하신 대로 강의 계획서를 교수들이 올리고 이제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 시간이 돌아옵니다. 2월부터요. 그렇기 때문에 과목이 결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호불호를 떠나서 지금 현재 아주 사회의 중요한 이슈에 지금 아주 한 가운데에 서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건 상식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무죄는 이후에 밝혀지겠지만 일단 그때까지는 유죄와 무죄가 판결될 때까지는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서 수업에서 빠지는 것이 낫다. 이건 사실 징계랑은 좀 다른 차원입니다. 물론 네. 감봉의 조치도 있지만요. 이거는 뭐 직위해 뭐 학교에서 나가라든지
이런 상벌과는 좀 다른 차원의 이제 조치이기 때문에요. 행정조치죠, 행정 조치이기 때문에요. 서울대는 사실은 이걸 더 먼저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 나간다면 서울대가 학교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하기 이전에 네. 조 전 장관이 스스로 학생들을 위해서, 저는 뭐 학교나 다른 뭐 국민들을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고요. 자신에게 수업을 받아야 하는, 당신의 수업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이번 학기 수업은 하지 않겠다라고 휴식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썼어야 이것이 스승으로서의 참 모습이 아닌가. 저는 뭐 이 다른 모든 예. 정치적인 것들을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위회자라는 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건 뭐 유무죄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행정조치인데, 네. 그러니까 교수가 본업인데 교수로서 지금 애들을 가르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일을 못하게 됐다. 그러니까 일을 못하니까 월급을 원래는 못 주는 건데, 그러나 이게 타의에 의한 거니까 월급을 50%만 주겠다, 이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사실 월급의 30%만 주는 더 상황이 줄어드는 돼요. 거죠. 더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보니까 좀 야박하더라고. 보통 일반적인 공무원 사회는 네. 제가 들여다보니까 80%, 원래 70% 정도였다가 80%까지 주는 예. 게 보편적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서울대는 50%밖에 안 주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받아들이는 분들이 좀 다를 수 있죠. 일 안 하는데 50% 주는 건 또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 상황이 자의적이 아니라 타의적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고, 원래 법적으로 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걸로 보면 가혹하다, 조국 교수한테도. 이제 이런 측면들의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조국 교수도 서울대의 조치에 대해서는 네, 이해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고 뭐 있는 거죠. 이번 2000년도 신학기 3월 학기를 앞두고요. 네. 그 조국 장관의 그 뭐 형법 관련되는 수업에 수강 신청한 학생들도 분명히 있었을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한테는 수업권이 아까 민현주 전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네. 반대의 결로 네. 그 학생들의 또 수업권은 또 그러니까 뭐 침해됐겠죠. 굳이 조국 전 장관의 수업을 듣겠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 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예. 그런데 서울대 전체,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생들의 의견을 고려했을 때 서울대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당한 조치라고 알겠습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조 장관은 관련되는 혐의는요, 그 직권남용, 뭐 권리 뭐 행사 방해 혐의인데, 이 관련해서 주요한 재판이 오늘 있었습니다. 조금 전 2시부터 대법원에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네. 장관에 대한 거였는데, 이 사건에서 두 인물이 다 관련해서 파기환송이 됐어요. 근데 앞으로 이루어질 직권남용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좀 많은 직권남용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사건도 앞으로 이루어질 재판에 있어서 판사들은 주목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특히 조국 전 장관의 경우 이 직권남용 부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오늘 결론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뭐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직권남용이 중요한 이유가, 그 전에는 직권남용을 근거로 한 재판이 별로 없었습니다.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면 강요나 협박 이런 쪽이었고, 이제 직권남용은 주로 공무원들이었는데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가지고 이 재판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박근혜 최순실 사건 이후로 이게 많아졌는데, 보니까 직권이 뭔지에 네. 대해서 설명하고 별로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남용이 뭔지, 그러면 직권에 이게 해당되느냐 뭐냐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직권에 해당이 되면 이걸 남용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를 판단을 하는 건데, 네. 이번의 경우에는 보니까 아직 지금 정확하게 제가 그 판결 내용을 못 봤는데, 파기환송으로 갔다는 거는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직권 해당되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안 했을 텐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나중에 직권에 해당되느냐, 그러면 남용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잣대를 들이면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미 조국 전 장관은 정무적 판단이라고 그랬었고요. 네, 민정수석으로서의 네, 정무적 위치에서 판단한 내용이었다고 네. 했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지금 뭐 우리 이 선임 기자가 진단하신 네. 뭐 결에서 맥락에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사실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게 바로 이 블랙리스트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남이운 사람, 나한테 반대되는 의견 사람을 꼭꼭 집어서 불이익을 주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가 가까운 사람만 꼭꼭 집어서 이익을 주느냐라는 것들을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했던 사건이 바로 이 블랙리스트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저도 이제 아직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이 판결이 정확하지 않다, 근거가 정확하지 않다. 좀 더
제대로 된 근거를 마련하라라는 차원에서 이제 된 거는 조금 놀라운 근데 그 판결이라고 직전에 보고요. 이제 오늘 또 하나 나온 게 염동열 의원이 그 강원랜드의 강원랜드, 취업 특혜 그 의혹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정 채용 요구는 국회의원의 직무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직권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용까지도 안 간 거예요. 거기까지도 판단을 안 간 건데 이렇게 직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좁게 판단을 하는 게 지금 대법원의 입장인 것 예. 같아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좀 이제 유추해 환경부 볼 수 있는 블랙리스트 지금 이 정부에서 있었던 예. 문제라든지 조국 전 장관 문제에서도 상당히 다른 기준이 생길 수가 있겠죠. 예, 맞습니다. 최근에 그 공적 영역에서 직권 남용 네. 관련해서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재판부에서도 판례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번 재판도 중요한 어떤 근거가 될 거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